네, 안녕하십니까. 예, 3월입니다. 심화반 개강날이고요. 오늘은 네 타임 쪼개서 수업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는 역사교육의 이해요. 제가 글씨를 더 크게 쓸 수는 없으니까요. 카메라를 조금 좀 줌인을 좀 해주십시오. 뒤에 있는 학생들 판사 안 보인다고 하니까요. 역사교육의 이해 2장을 읽을 겁니다. 1장을 읽을 거고요. 맨 마지막 장인 11장을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죠. 녹색 책입니다. 내용 방법 1장을 읽어 나갈 겁니다.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기출문제 볼 거고요. 예상문제 그 표로 나눠드리고 프린트 받아보시면 있죠. 예상 주제라고 나온 거 있죠, 프린트에. 예, 그럼 그 내용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 4, 5, 6 심화반 4개월 동안은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를 무조건 3등분 합니다.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3등분 하시고요. 오전에는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나서 2시 반, 1시 반까지가 수업이니까요. 1시 20분 정도의 역교로는 끝날 거고 서양사는 1시 반까지 해야 되거든요. 1시 반까지 정확히 할 거니까 1시 반까지 딱 끝나고 나시면 점심시간 가지시고 3시 정도까지는 여기든 댁이든 도서관이든 어디든 이제 다 착석을 하시고요. 3시간 굵게 공부하십니다. 오후에 3시간. 그 다음에 6시에 저녁 드시고요. 7시나 7시 반까지 노셔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8시부터는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10시까지는 공부하시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수업 빼고 하루 몇 시간? 5시간이요. 요건 최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꼭 따라주셔야 될 학습 시간이라고요. 이해하겠습니까? 요만큼 시간을 확보 못하시면 일주일에 하루도 쉬시면 안 되고요. 요만큼 매번 꾸준히 하셨으면 3, 4, 5, 6, 4개월 동안은 일주일에 하루씩 쉬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통으로 쉬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일요일날 오전, 오후까지 쉬시다가 일요일 야간에 좀 3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일 걸쳐서 이렇게 쉬시고 싶으시면 토요일날 야간,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오전, 오후 이렇게까지 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타입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강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학원 다니시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시간 패턴을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도록 하십시오. 밤 늦게 공부 잘 되는 패턴이다. 이거 조금씩 좀 바꿔나가시는 게 두뇌에도 좋고요. 본인 몸 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패턴대로 좀 맞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스터디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간에 걸쳐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조직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스터디를 해야만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분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의 주제나 방향, 또 스터디 해야 될 내용을 제가 6가지의 범주로 나눠 드릴 겁니다. 6가지의 범주로요. 그 6가지 가운데서 본인들이 하시고 싶으신 거 고르셔서 하시면 되시고요. 그거에 맞춰 제가 포맷, 워드로 된 양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식대로 기입하시고 양식대로 스터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뭐 하시냐? 필요하시면 공스타그램도 하시고요. 공스타그램도 하시고 다이어리 하시고요.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의무입니다. 의무. 하루하루 공부했던 시간과 하루하루 공부해 읽어봤던 책 내용을 꼼꼼하게 다 적으시길 바래.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컨대 서양사 개론 22쪽부터 45쪽 09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혼자 공부하시는 시간이요. 학원 수업 듣는 시간 말고 혼자 공부하시는 시간을 그렇게 시간 단위, 분 단위까지 하셔가지고 정확히 기입하시고 뒤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면 합격하실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물론 떨어지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편하실 대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실 거면 인스타그램 활용하시고 또 아니면 휴대폰에 기입하실 거면 휴대폰에 기입하시고 다이어리 기입하실 거면 다이어리 기입하시고 아무튼 정리하는 건 습관으로 이렇게 유지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추후 필요한 내용들은 수업 시작 전, 수업 끝나고 나서 차근차근 한두 가지씩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3, 4월 교재는 지금 요거죠. 보셨다시피 1, 2월 교재가 뭐였습니까? 저희 수험서를 했었고요. 그죠? 수험서 했던 내용 가운데서 지금 3가지 다뤘었습니다. 권수로 하자면 4권 인셈인데요. 지금 갈색 책은 일부만 다뤘기 때문에 다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었고요. 파란 책, 녹색 책, 남색 책 봤었죠?
여기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갈색책 세계사 내용 구성 방안 일부 봤었고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책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수업을 해드리고, 아울러서 복습 차원에서 이걸 한 번 더 읽어드릴 겁니다. 요 시간에 말입니다. 요 시간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 이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풀 건데요.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받으신 프린트 있죠? 프린트 한번 봐보시겠어요? 작년 내용하고 다릅니다. 100% 다르다. 뭐 답이 바뀔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답은 똑같겠지만 부차적으로 나가는 설명, 해설, 그 다음에 문제 나가는 해설지 편집 상태 이런 거 전부 다 다릅니다. 오른쪽에 지금 조그맣게 공간 일부러 만들어 놨죠? 필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수업 시간에 들으실 때는 연필로만 필기하세요. 결혼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 연필로만 필기하세요. 연필로만. 그리고 복습하실 때 이제 뭐로 하시고요? 사인펜이나 볼펜 이런 걸로 하시고요. 3회독 하실 때 형광펜 쓰는 거고요. 네? 법칙입니다. 연필, 볼펜, 사인펜, 형광펜. 연필, 볼펜, 사인펜, 형광펜. 선생님 저는 이미 책이 지저분해요. 새로 사십시오. 새로 사세요. 이런 책들 새로 사셔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3수 이상 하시는 선생님들은 새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깔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들 뜻대로 그대로 알아서 하시고요.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 기존에 밑줄 쳐진 책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기존에 밑줄 그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는 색깔의 필기구를 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내용을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라고요. 작년에 1, 2월 강의를 들었다. 예전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 다릅니다. 또 달라요. 매년 강의가 바뀝니다. 조금씩은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필기해야 될 내용도 더 늘어날 거고요. 또 밑줄 쳐야 될 부분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새 책 보시면 좋고 새 책이 어려우시다라면 색다른 필기구를 준비하셔서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연필로 그렇게 좀 쓰도록 하셔. 바로 이렇게 필기구로 쓰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하나가 또 따로 나간 게 있었잖아요. 그죠? 출제 예상문항 목록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예, 그 문항 목록을 가지고 만약에 문제풀이 스터디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만들어 보시면 돼. 그와 관련한 문제들을 만들어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문제풀이 스터디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실 때 만약에 스터디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유사한 문제들을 불러 드릴 거거든요, 직접. 그리고 칠판의 일부 내용은 써드리기도 할 거야. 그럼 잘 쓰셨다가 또는 잘 들어놓으셨다가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 번씩 다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진행 방향과 연관해서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오늘은 저거, 매주 수요일은 저거, 목요일 한국사입니다. 금요일 서양사고요. 토요일 동양사입니다. 금, 토는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쌤이나 저나 사람 구실을 해야 될 날이 있거든요, 주말에. 아시다시피 뭐 상가집이나 결혼식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날짜가 잡히게 되면 그 날짜는 둘이 서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저나 부쌤이나. 그러니까 금, 토는 변경 가능하다라고요. 알겠습니까? 아마 횟수로 치면 한 달에 1회, 뭐 2달에 1회, 뭐 이 정도 횟수밖에 안 될 거니까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또 진행하다가 군선생님이 주말에 수업하시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바꿔서 제가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일은 탄력적이고 미리 바뀌게 되면 일주일 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3, 4, 5, 6 보강 없습니다. 보강 없다고요. 대신 특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특강 제가 이슬람사 특강 해드린다고 했었죠. 이슬람사와 연관되어 있는 인도사,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사 부분까지 이슬람과 연계된 부분의 특강만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6시간인데요. 이틀로 쪼개서 3시간, 3시간씩 그렇게 해서 잡사 부분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외의 나머지 내용들은 충실하게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1, 2월 달에는 4과목 전부 다 강의 계획서와 실러버스를 카페에 올려드렸는데요. 별도로 제가 이번 달 심화반부터는 올려드리지 않는 이유가, 수강생 보호 차원이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 과목의 실러버스는 좀 다른 종류의 수석들을 많이 봐야 돼요. 예컨대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잘 안 보는 서강자도 볼 거고요. 서양사 강좌도 볼 거고요. 또 서양사 강의의 프린트도 나갈 거거든요. 그 자체가 타학원의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올리는 겁니다.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고요. 뭐 실러버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도 매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실러버스 다 있어요. 일부러 안 올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제가 대신 다음 주에 뭐 합니다 라고 끝날 때 반드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한국사는 그럼 동양사는 왜 실라버스를 따로 올렸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린다고 해도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올린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다소 1, 2주 정도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어요. 실라버스대로만 딱딱딱 진행될 수는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수험서를 뭘 봐야 됩니까? 라고 주로 물어보시는 분야가 한국사라 그래서 올려드린 거지, 실은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안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사 수험서가 워낙 종류가 많은 관계로, 또 교과서 종류가 많은 관계로 부득불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당연하면 여러분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타 학원생들이 그대로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매년 그래 왔듯이 문제 풀이 때도 혈안이 돼서 여러분 문제를 구하려고 난리가 될 테니까요. 저나 구쌤의 속마음을 좀 잘 넓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 책과 요 책인데요. 순서대로 한 타임 한 타임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요 책 이제 목차 다 외우시죠? 그쵸? 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이 책은 처음에 2000년에 기획이 되었던 것이 역사교육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학용 강의 교재가 없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된 거고요. 또 대학원생들을 위한 기본 입문서가 없다라는 생각, 또 학교 현장 교사분들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역사교육용 교재가 없다라는 그 세 가지 목적에서 출간됐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역사교육론 교재가 없었다고, 학부생들을 위한. 두 번째, 대학원생들 기초 입문용 교재가 없었다고. 다음 세 번째, 현장 교사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쓴 기획한 책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요게 지금 개론서 초판이라고 그랬었죠. 개론서 1편이라고 했잖아. 개론서 2편이 무슨 책 더하기 무슨 책이라고 했고요? 녹색 책 더하기 남색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과 역사교육의 이론이 이 책 후속으로 나왔던 두 번째 개론서라고요. 그 두 권을 결합할 때만 두 번째 개론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개론서가 언제 나온다고요? 올 말에 나와요. 세 번째 개론서가. 그러니까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돈 또 써야 되고 책 또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올해 어떻게 해야 돼? 합격해야 된다고. 자, 이 책은 토탈 몇 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11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11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외울 때 됐지? 1. 역사교육의 의의. 2. 역사학과 역사교육. 이 두 개 묶어서 이론적 기초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이론적 기초라고 부르는 거라고. 인강 들으신 분들 따라서 하셔야 돼. 집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나를 조정을 했었잖아, 마우스로. 이제 조정이 안 돼, 여기 나오면. 그러니까 따라하라고 그럴 때 빨리빨리 따라해야 되고, 분위기 눈치껏. 남들 따라하면 따라하고 이래야 돼. 나 잠깐 멈춰두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없다고. 알겠습니까? 혹시 만약에 지치면 잠깐씩 이렇게 멈춰드리긴 할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든가. 3장은요? 4장은요? 5장은요? 6장은요? 7장? 묶어서 과정적 기초였습니다. 과정적 기초요. 8장? 인지발달과 역사에 따로 떼서 심리적 기초라고 부르는 거였고요. 9장? 한국. 10장? 각국의 역사교육. 그렇죠? 묶어서 역사적 기초죠. 역사적 기초. 역사교육 사 다루는 부분이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다. 11장? 역사교육 연구 방법론. 무슨 기초? 방법적 기초. 그래서 5개 영역 11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5개 영역 11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어. 흐름 잘 들어봐. 이 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되었는가라는 이야기했고, 세 가지 이유 말했어. 그럼 두 번째, 이 책의 목차 5개 덩어리와 11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멍 때리지 말고 적어보세요. 5개 덩어리 11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고개 숙이지 말고 적어보세요. 5개 덩어리 11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언니 나봐. 5개 덩어리 11개 장. 몇 개? 5개 덩어리 11개 장. 제 수업 시간에는 뭔가 하려고 하지 말어. 그냥 저만 봐. 아시겠죠? 왜 싫어? 보기 좋은 얼굴은 아닐 텐데 구쌤처럼 귀여운 얼굴이 아니라. 근데 고개를 자꾸 숙이게 되면요, 단쪽으로 숙이게 되면 중요한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흐름 이야기하거나 개관 이야기할 때는 절대 고개 숙이지 말아. 알겠습니까? 이 책 몇 개로 이루어졌다고요? 5개 덩어리 11개 장. 그러면 시험 문제도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겠죠? 5개 덩어리 11개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 기출문제집에 보시면 그 기준에 따라서 편제를 해놨어요. 주제별로요. 전부 다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고로 이 책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해.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은 녹색책, 남색책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비전공자들의 특징이야. 근데 전공자들의 특징은 이 책부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초대 개론서였고 두 개, 녹색, 남색이 두 번째 개론서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짜잔 이제 1장을 봐봅시다. 이제 고개 숙이셔도 돼. 1장. 보이세요? 화면 보이시죠? 저 밑줄 그어진 거 보입니까? 동그라미 쳐진 것도 보입니까? 필기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는 동그라미, 둘째는 동그라미, 셋째도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게. 자, 잡아주십시오. 개론서 읽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단락별 읽기. 단락별 읽기. 따라해봐. 단락별 읽기. 그러니까 한 단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옆에다가 필기를 해두는 거예요. 이 단락까지가 무슨 이야기, 이 단락부터가 무슨 이야기. 알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보시면 표기를 하되 이 부분처럼 보이다시피요. 이 부분처럼 보이다시피 내 나름대로 구조화된 표기도 분명히 필요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텍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표를 그려도 상관없고요. 기호나 부호를 그려도 상관없어. 아시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첫째, 구획별로 끊어있는 셈이 되고 그 구획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틀 안에서 부분이 어딘가를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를 금방 찾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어디에 속하는 내용인가라는 계열을 설정하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둘째 주까지 연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계로는 좀 어려우니까 한 달 내내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내내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부터 해서 뒤에 그리스, 로마 부분까지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예. 신무반 때 3, 4월 반은 저는 종교개혁까지 끝날 거고요. 그러니까 16세기까지 끝난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근현대 5, 6월 달은 17세기부터 해서 20세기 말까지요. 20세기 말이요. 정확히 2000년 부분까지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럼 텍스트 내용 한 번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번 봐볼게요. 19쪽입니다. 1장, 역사교육에 의 들어가 있습니다. 의. 첫 번째는 로마자 1글에서 의미 이렇게 들어가 있죠? 두 번째 로마자 한번 찾아보세요. 역사교육과 역사교육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역사교육과 역사교육학이고요. 세 번째가 역사교육의 목적이죠. 아시겠습니다만 그 세 번째 챕터인 역사교육의 목적이 여기 내용과 겹치죠? 이 책의 내용과. 그러니까 세 번째 읽을 때 이 부분을 같이 읽으셔야만 해. 그러니까 부득불 반드시 책을 읽더라도 이 챕터도로 읽으셔야 돼. 이렇게. 아시겠어? 그럼 선생님 뜬금없이 11장은 왜 읽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기출문제 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오늘 풀 챕터 02를 보시면요. 02를 보시면 요 상단에 요 역사교육 의의라고 밑에 있는 요 상단에 제목 세 가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 역사교육의 연구 방법론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풀 거예요. 같이 읽을 거라고요. 요것만 따로 떼두게 되면 11장만 따로 떼두게 되면 나중에 철회가 굉장히 곤란해지거나 대충 읽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할 때 겹쳐지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겹칠 거고요. 이 부분은 별개라고요. 이 부분은 겹칠 거고요. 이 부분은 별개라고요. 이 부분은 겹칠 거고요. 이 부분은 별개라고요. 그럼 겹치는 용어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겹치고 어떤 부분이 특정 책에서 안 나왔는가를 가리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가리셔서 외울 거 별도로 따로따로 표시해서 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책에는 있는데 이 책에는 없는 말이 있으면 따로 빼서 외워야 되고 이 책에는 있는데 이 책에는 없는 말이 있다면 따로 빼서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자, 1장입니다. 1. 역사교육의 의미. 첫 번째가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옆에다가 그렇게 일단 써두셔. 의미 옆에다가 요렇게 그으셔가지고 뭐로? 개념, 그 다음에 또 성격 이렇게 예쁘게 쓰십시오. 예쁘게 연필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 역사교육의 의미란? 역사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이고 역사교육은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가라는 성격까지를 포괄하는 거라고. 역사교육의 의미란?
역사교육의 의미란? 성격, 뭘 포함한다? 개념과 성격을 포함한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넷째 줄까지가 지금 역사교육의 개념이죠. 그죠? 첫 번째 줄 들어가 있는 건 사전적 정의고요. 사전적 정의. 역사를 소재로 하여 인간을 교육하는 활동이다라는 건 사전적 정의고요. 본래 뜻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네 줄이죠. 그죠? 저 수험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역사교육이란 다루는 대상이 주로 뭐? 과거죠, 과거. 그리고 이 과거 안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있다라면 주로 어디 부분에 포커스를 갖추는 것이? 여기에 포커스를 갖추는 것이 역사학이겠죠. 이걸 배워서 아이들의 행동 영역을 발달시켜주고자 합니다. 행동 영역, 지식이의 기능, 가치, 태도죠. 행동 영역, 지식이의 기능, 가치, 태도. 이걸 풀어서 말을 해보면 역사교육이란 인간의 과거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기초로 기능, 사고력과 통찰력을 신작시키며 마지막 가치, 태도, 바람직한 역사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활동. 이걸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역사 교육이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습니까? 외우지 말라고, 의미 없다고,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하지만 이 그림은 이해하고 있으라고. 알겠어요? 뭘 대상으로 해? 과거에 관한 지식. 그걸 배워서 뭐에 써먹어? 사고력이나 통찰력을. 그리고 뭐도 바꿔? 내 가치관이나 태도 이런 것도 바꾸기 위한 교육활동이라고요. 그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 역사교육이라고 그래. 그 말 안에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되어 있어요. 첫째.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 뭐? 역사교육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다라는 거죠. 그지? 밑줄 긋지 마. 첫째, 역사교육은 첫째에다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 응?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고요. 둘째, 역사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뭘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의 인간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준위 시사점을 파악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일을 배우는 게 뭐하기 때문이다. 현재 쓸모 또는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겠죠. 역사교육의 목적 가운데 뭐에 가까워? 현재의 이해라는 측면에 가깝지. 현재의 이해. 그러니까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배우는 것이다라는 말과 닮아 있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 잊어먹지 마.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역사교육의 개념하고 있어. 개념. 첫째, 사전적 정의했고, 둘째, 학문적 정의했고, 그 학문적 정의 안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눠져 있다는 것 가운데 두 번째 특징까지 봤어. 마지막 세 번째 특징 뒤로 넘겨봐. 뭐 있어? 의도적 활동이다라고 써있죠? 곧 교육활동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람직한 역사적 기능과 태도, 가치관을 함양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려는 의도적 활동. 인간을 변화시키려는 의도적 활동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교육도 그런 교육활동 가운데 하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끊어. 그리고 여기 저 책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는지 군문단까지 끊고요. 보여? 뭐라고 써있어? 개념. 그리고 그 밑에 한 번만 더 보고 쓰세요. 그 밑에는 뭐라고 써있어? 역사와 교육의 관계. 일단 그렇게 표시하셔. 거기다가. 개념, 역사와 교육의 관계. 이렇게. 단락별로. 그럼 역사교육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넘버 1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겠지? 그지? 첫째, 역사교육의 개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개념으로부터 파생 가능한 세 가지 특징을 유추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역사와 교육 간의 관계겠지. 무슨 말 하겠어? 역사가 먼저냐? 교육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겠지. 그쵸? 역사가 먼저냐? 교육이 먼저냐? 다른 말로 무슨 중심설? 내용 중심설, 방법 중심설. 내용,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랬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방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what과 how의 대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what과 how는 대립해야 될 것이 아니다. 키워드 상보적 관련성, 상호 보완적인 관련성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의 대립은 둘 간의 대립이 바람직한 구도가 아닌 까닭에 내용과 방법의 상호 보완적 관련성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요구돼요. 내용과 방법의 상호 보완적 관련성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고요. 자, 두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역사교육에서 역사와 교육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립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역사와 교육이 대립항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역사교육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역사와 교육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무시하는 사고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육의 이론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사실만 많이 가르치면 역사 교육은 저절로 된다는 생각. 무슨 중심설? 내용 중심설. 끊고 밑에다가 써, 연필로. 끊고 내용 중심설. 그렇게 쓰시고요. 정반대로 역사학의 특성과 상관없이 교육학의 이론과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해 둔다는 사고방식. 끊고 방법 중심설. 그래서 역사와 교육은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역사와 교육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거나 그 둘 사이의 결합을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지금까지 태도는 바뀌어야 되겠다. 역사 교육이 역사와 교육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게 역사, 이게 교육, 역사, 이게 교육, 이게 내용, 이게 방법. 그죠? 이렇게 될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인식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패턴이 아니라고. 둘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역사학, 교육학, 역사학, 교육학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학문인 요걸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역사, 교육학을 만들어내야 돼.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라고 불러.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바의 핵심은 요거야. 이 책을 관통하는 전체의 핵심은 요거라고. 응? 역사 교육학이 어때야 된다?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없어. 나올 거 없어. 외울 거 없어. 알겠습니까? 읽어보면 끝이야. 보통 1회독만 하면 돼. 두 번째, 역사 교육의 성격. 밑에 뭐 나와 있습니까? 특성. 그 다음 두 번째 제목 봐봐. 두 번째, 사회과와 역사교과. 어라? 그럼 특성 다음에 사회과와 역사교과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특성 안에 2번의 특징이 담겨 있는 거네. 사회교과의 특징이 담겨 있는 거네. 그러니까 2번의 제목이 사회교과와 역사교과지. 1번 특징 이야기해두고. 이해하셔? 1번이 역사교육의 특성, 2번이 사회과와 역사교과 이랬으니까 역사교육의 특성 안에 사회과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회과의 입장을 강조하는 이른바 사회과 통합론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사회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역사과 분리론자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역사과 분리론자가 돼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개별 교과목으로 독립을 해야지 사회교과 안에 편제되면 안 된다고. 과목의 묶음. 교육학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이야. 과목의 묶음. 교과. 단위 시수의 편제 기준. 과목 교사의 배치 기준. 이걸 교과라고 해요. 교과. 그보다 하위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고? 과목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교과가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이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역사 교과야. 과목 말해봐.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고등학교 세계사,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이런 것들이 역사 교과야. 교과. 그 과목들의 묶음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해보자.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해보자고. 사회교과. 중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중학교의 교과목, 과목 명칭 가운데 일반 사회 이런 거 없어. 사회. 또 역사 이렇게 말해야지. 사회, 역사 이렇게. 알겠습니까? 두 가지 개념 차이 아시겠어? 교과와 과목이 첫 번째, 교과가 상위 기준이고 과목이 하위 기준이다. 교과 수업 시수 편제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교사 배치의 기준으로 작동한다고요. 예컨대 뭐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교육청하고 다른 게 뭐냐면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역사 교사에게는 역사 과목만 배치를 해. 대신 오지를 돌아다니게 하는 수녀교사 같은 걸 쓰지. 서울은 역사 과목인데도 뭘 가르치게 해? 사회과를 가르치게 해. 사회 과목을 가르치게 한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사회, 2학년 사회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지. 쥐뿔도 모르는데 거기서 정치 이야기 나오고 경제 이야기 나오면 쥐뿔을 해. 짜증나잖아요. 내가 공부했던 과목이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서울은 뭐 편제 위주인 거고? 그렇지. 교과 편제 위주인 거고. 경기도는? 그렇지. 과목 중시의 분위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정확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밑에 이 역사교육의
성격 부분입니다. 역사교육의 성격.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느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 성격을 쓰고 있거든. 첫 번째가 시간성, 두 번째가 종합적이고 전체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고요. 종합적이고 전체적이다. 종합적이고 전체적이란 말 다음에는 문학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은 세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전체적인 틀은 어떠냐면 그 20페이지의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20페이지의 맨 아래 문단을 보시면 맨 마지막 문장에 그런 말 써 있다. 이렇게 볼 때 역사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를 서로 연결시켜 배우는 교육 활동이다라고 쓰여 있죠. 과거, 현재, 미래를 서로 연결시켜 배우는 교육 활동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연결시키려고 한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어디? 이 지점이지, 이 지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역사 교육의 성격이 이러하다고 했으니까 실제 역사 교육의 목적도 이와 닮아 있겠지?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지점을 가르친다라고 했으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이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과거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겠지? 또 뭐?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겠지? 또 다가올 미래를 이해하거나 준비하는 데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똑같아. 요 세 가지를 묶어내는 통합적 정신작용. reason. 저 세 가지를 묶어내는 통합적 정신작용. reason. 역사 의식이라고. 역사 의식. 과거, 현재, 미래. 역사교육은 그래서 항상 말했지만 이 도표 하나만 알겠으면 굉장히 써먹을 게 많다고 그랬었지.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연결하는 통합적 정신작용. 이걸 뭐라고 불렀다, 리젠이? 역사 의식이라고 불렀다고요. 알겠습니까? 저렇게 다루다 보니까 특징은 당연해. 첫 번째 특징은 이게 뭐야? 시간의 흐름이죠. 그지? 플로우.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전제하에 있으니까 시간성이라는 학문적 특징을 띌 수밖에 없죠. 그지? 두 번째는 여기서 다루는 것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요? 인간.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확장된 인간의 사회생활까지를 다루거든요. 그럼 사회생활 전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사상, 스포츠, 연애 등등등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돼. 단편적이야, 종합적이야? 종합적이죠. 종합적이죠. 마지막 문제는 지난 2000년간의 논쟁이야. 역사는 뭔가? 문학인가? 또는 예술인가? 아니면 뭔가? 과학인가? 요 논쟁이죠. 이런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2페이지에 걸쳐서 써 있는 거야. 자, 여기 잠깐 봐볼까요? 또 책? 제가 써 있는데 한번 봐보게. 이렇게 보시면 나눠서 표시해놨다. 요 부분까지. 시간성. 첫 번째 특징이지. 두 번째. 종합적, 전체적 특성을 띈다. 그죠? 뒷장에는 뭐 있겠어요? 이제 문학적, 과학적. 문학적, 과학적 성격이라고 쓰시면 돼. 단락 구별하겠어? 응? 페이지 불러드릴게. 21페이지 열째 줄까지.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거기까지 끊고 시간성에 관한 이야기야. 시간성. 그 다음에 또 10줄 내려와.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을 서로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라고 써있죠? 그게 두 번째 성격이야. 종합적, 전체적이라고 쓰시면 돼. 종합적, 전체적. 그럼 마지막으로라고 써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뭐야? 문학인가? 과학인가? 문학 대 과학. 그렇게 쓰시면 돼. 문학 대 과학. 그럼 어떤 부분에서 문학적인가라는 예만 하나 들고 있는데요. 그 21페이지 맨 아랫줄 한번 읽어볼게요. 21페이지 맨 아랫줄. 역사교육은 과거 인간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인간들의 성격, 감정, 동기, 의도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뭐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읽어봐. 성격, 감정, 동기, 의도요.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나 좋지? 응? 증명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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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못하잖아요. 그쵸? 응? 이 학생들은 좀 불편해서.
나 좋지? 증명해봐. 응? 아, 싫으면 나가야지, 그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좋으면 이럴 수 있죠? 그죠? 왜 표정이 왜 그래? 이러면 안 돼? 왜? 어색해? 왜 저래? 그러면 이렇게 안으면 이게 앉는 행위잖아요. 제가 앉는 행위. 그럼 이제 궁금할 거 아니야. Why? 내 의도, 목적, 동기 없어. 미친 거지. 그게 어딨어. 이 말의 핵심이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도, 목적, 동기를 알고 싶은데 그 의도, 목적, 동기가 명확한 부분도 있어. 근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다. 하지만 아는 데까지는 알자라는 게 역사학의 과제이기도 해. 알아내야 될 부분까지는 알아내자라는 게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계속 읽습니다. 22페이지 첫째 줄이에요. 예를 들어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제1회 3부 정치를 수립한 카이사르가 왜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카이사르의 입장에 서서 그가 당시에 가졌던 감정이나 동기 혹은 그가 취했던 행동을 하나하나 상상적으로 더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자, 복습해보자. 요런 뉘앙스대로라면 남색책에 들어와 있는 역사 이해 방식 가운데서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이. 일단 두 사람 먼저 말을 해보자. 첫째, 남색책에 들어와 있는 역사 이해 방식으로 사례가 되어 있는 인물. 두 사람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누가 누구를 보완했다라는 식의 서술이 있었어. 에? 누구와 누구? 라이트와 마틴이었죠. 라이트와 마틴. 알겠습니까? 라이트의 설명 방식, 라이트의 이해 방식은 행위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뭐 하는 거? 그의 의도, 목적, 동기를 이해하는 거였죠. 그죠? 마틴은 거기다 플러스 그 인물이 처해 있었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까지를 하자라고 해서 라이트의 이해 방식을 부정했다라기보다는 라이트의 이해 방식을 보완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한 번만 쓰면 나 라이트다. 나 실천적 추론이라는 설명 이해 방식을 썼다. 실천적 추론이라는 이해 방식을. 과거 역사적 행위자가 있다라면 이 역사적 행위자가 어떠한 의도, 어떠한 목적,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틴은 역사 이해 방식 가운데서 행위자까지 고려하는 건 똑같은데 이거 플러스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된다고 말을 했다. 그게 상황이다. 상황. 사회적 상황 또는 그 인물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이라고 쓰셔도 돼. 키워드는 상황이지 무슨 적이 아니니까. 행위자가 처해있던 역사적 상황.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설명의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이 사람이 뭐 해줬다? 요렇게 보완해주는 이해 방식이었다. 라는 거였죠.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관념론자였던 누구 이야기를 한다? 콜링우드 이야기를 한다. 읽어봅니다. 콜링우드는 이를 뭐라고 불렀다? 제사고다. 복습해보자. 딜타이는 복습해보자. 딜타이는 추체험. 누차 말하지만 제 과목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한다고. 그런데 안 따라하면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복습할 시간을 따로 안 두시고 싶으시면 무조건 말로 뱉어. 말로. 옆 사람 말 들어보고 내가 두 번씩 물어볼 테니까 옆 사람 말 듣고 대답해. 딜타이, 콜링우드, 추체험, 제사고. 하나만 더 나아가 보자. 딜타이, 학문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 그 가운데 정신과학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해라고 불렀고, 이해. 그지? 자연과학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거라고 불렀지. 그렇지. 설명이라고. 머릿속으로 도식을 잘 그려봐. 딜타이다. 딜타이 두 개로 나뉜다. 정신과학, 자연과학. 정신과학, 이해, 자연과학, 설명. 옳지. 그 밑이 콜링우드야. 알겠습니까? 콜링우드 역사 이해 방법 똑같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사고. 앞에 리가 붙을 리. 그럼 내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과거로 들어가는 거야.
과거 역사적 인물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단 조심할 점은 생각으로 끝나. 생각으로 끝난다고. 추체험은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지. 제사고 이후에 뭐로 이어져? 표현 활동으로 이어져. 그래서 추체험할 때 세 단어를 외우라고 엄청 강조했다. 체표리. 시작. 체험, 표현, 이해. 이효리 기억나? 이효리? 체표리. 체험, 표현, 이해. 봐, 이렇게 대답 잘하잖아. 시험에 답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체험, 표현, 괄호 이렇게 나올 텐데, 시험에. 그럼 쓸 수 있겠지. 그냥 체표리 그런데 설마 거기다 이효리 쓰겠어?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되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모든 영역이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건데, 제 과목은 두 개는 사회과학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과목들이야. 특히 서양사 같은 경우도 사회사 내용이 주류이고 경제사 내용이 그걸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 공부하시듯이 정치사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져. 또 시험 방향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사회과학의 특징, 교육학도 그러듯이 자꾸 반복하고 따라하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돼야 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선생님 저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안녕. 내년에 또 봐. 저 과목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부끄럽고 그러시더라도 따라해보자. 알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딜타이. 딜타이. 추체험의 3단계. 시작. 옳지. 체험, 표현, 이해. 자, 콜링우드. 과거 역사적 인물의 행위의 의도, 목적, 동기를 이해하는 방식. 재사고였습니다. 행위자 입장에서 재사고 해보는 거죠. 그것도 괄호. 콜링우드, 괄호, 재사고, 괄호.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죠. 그러니까 비과학이니까 결국 문학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서 역사교육에서는 유추, 상상, 감정이입과 같은 문학적인 형태의 교수기법이 요구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유추, 상상, 감정이입. 실은 이런 것들 우리가 슐만의 표현에 따르면 땡땡땡땡 지식, 교수 내용 지식의 사례들인데 이 교수 내용 지식의 사례가 과학에서 차용해온 거다, 문학에서 차용해온 거다. 쉽게 말하면 과학 선생들은 이런 거 안 쓴다는 말이야. 국어 선생님들은 이런 거 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문학적인 형태의 교수 기법들이었습니다. 유추 나와 있네. 유추.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의 방식이야. 그게 한자를 풀어 뜻풀이 하는 거거든.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의 방식. 정확한 개념 정의는 뭐냐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과 이를 위한 모델 간의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의 방식이야. 이게 사전적 정의야. 한 단계 더 나아가다 보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타깃이라고 불러. 타깃. 이른바 표적 사례라고 불러.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고 있는 모델을 베이스, 기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표적 사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반 사례를 들어 추론을 유도하게 하는 방식. 그게 뭐야? 유추야. 유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사들, 특히 역사 교사들은 그래 유추를 활용해서 설명을 많이 해. 그래서 유추적 설명이라고 하는데 유추적 설명은 대부분 다 교수 내용 지식의 기법으로 다루어지는 거야. 바꿔 말하면 설명식 수업 때 활용하는 기법 가운데 하나야. 그런데 비교는 수업 방법이야. 수업 방법. 비교 학습이라고 여러분이 외우고 계신 거죠. 곧 비교와 유추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알겠습니까? 유추는 주로 설명식 수업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는 교수 내용 지식의 일종임에 비해서 비교는 수업 방법의 범주에서 다루어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거 시험 문제 제가 기본반 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야. 비교와 무엇의 차이점? 유추의 차이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입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뭐였어? 앞에 다시 제목 봐봐. 역사교육의 특성이었어. 특성. 세 가지 외웠잖아 지금. 그렇지? 저 칠판 보시고 무슨 성? 시간성. 또 종합성. 또 문학성, 과학성. 그리고 여기 사례 봤잖아. 유추, 감정이입, 콜링우드가 말한 재사고 이런 거 봤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문학성과 과학성. 이건 결론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이 세 가지 성격은 계속 갖춰지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 이거 두 가지 합이라는 것도. 종합성. 문학적 방법도 쓰고 과학적 방법도 쓰니까요. 끝. 다음 2. 사회과, 역사교과.
제목을 봐봐. 그러면 사회과와 역사교과. 이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사회과 역사교과라고요. 그럼 사회교과와 역사교과 가운데 이런 특징이 동일한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다라는 말이겠지. 그잖아? 그럼 사회과하고 역사과하고 이게 같겠어? 다르겠어? 야, 일반 사회애들 역사 젬병이잖아. 잘 모르잖아, 시간. 지리는 좀 낫죠? 근데 일반 사회는 더 모르지. 그치? 요건 어때? 조금 나아. 왜냐면 일반 사회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있으니까. 요건 어때? 안녕이지. 이것만 알지, 이것만. 그치?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무슨 과와 무슨 과가 차이가 있어? 그럼 통합돼야 돼? 통합되지 않아야 돼? 안 해야죠.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통합이 돼?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장은 크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주장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수용이 되어져. 미국적 주장에서는 사회과 통합이냐 아니면 역사과 독립이냐라는 두 가지 대립된 명제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통용되어져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회과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개정교육 과정에서 사회과 통합론자들이 만들어놨던 선택 과목 하나를 말해봐라. 10학년에 배운다. 통합사회다. 그지? 과학에도 있다. 통합과학이다. 외우기도 쉽다. 통합이다. 그래서 과목명칭만 붙이면 돼. 통합, 사회, 통합, 과학. 알겠습니까? 6차 교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무리한 통합이 시도되어져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권짜리 분권된 교과서나 교과목이 설정된 바 있다. 사회라는 말 그대로 살고 앞에 두 글자만 따라 붙었다. 공통 사회다. 몇 차다? 6차다. 6차. 6차의 통합교과목 뭐라고요? 공통사회다.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15년, 18년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과목 뭐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다. 그죠? 명칭은 그럴듯해.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 이렇게 지랄 떨고 있죠. 응? 무슨 창의, 융합형이야. 역사만 잘하면 돼요. 무슨 사회를 무슨 지리를 역사 잘하면 다 잘하게 돼요. 맞죠? 응? 이탈리아 통일 다루다가 반드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 포강 찾아보겠죠. 그렇죠? 알프스 찾아보겠죠. 자연지리적 경계를 기본적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어. 거기서 인문지리적 경계 찾아볼 수밖에 없지. 산 비탈길이 많아. 그러니까 목축, 염소, 양 이런 것들 가축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곡창지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일사량이 많잖아. 산 비탈길이잖아. 그러니까 일사량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과수작물만 재배가 돼. 올리브,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만 재배가 되는 거죠. 봐, 지리 공부가 되잖아. 그지? 역사가 최고라는 이야기야. 궁극적으로 사회과 통합? 개똥이다. 역사과 통합이죠. 역사과 통합.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진행된 지 13년이 됐다. 13년이. 그러니까 사회과로부터 독립해서 역사과 중심의 통합 방안이 나온 지가 13년이 됐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표시해서 나눠봅니다. 두 가지 성격 가운데 하나는 통합성을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독립성을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써있는 거 보이셔? 여기요. 아니야, 여기. 지금 제 손가락에 있는데. 그 문단까지가 통합성. 그 아래 문단부터가 독립성. 이렇게 쓰시면 돼. 알겠어요? 통합성과 독립성. 형이라 그대로 있어봐. 내가 움직일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문단이죠? 그죠? 무엇과 무엇의 공통점과 차이점? 역사교과와 사회과의 공통점, 차이점 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요. 미안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상식이니까 제가 굳이 읽을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만 해드릴 테니까 읽을 땐 여러분 혼자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Take a break about 10 minutes.